안녕하세요. 당신의 멘토 멘토원입니다. 저희 이번 시간부터는요, 운동 생리학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생리학, 이것도 쉽지 않은 과목입니다. 이 운동 생리학이 어떤 과목인지, 그리고 왜 어려운지는 제가 책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강의는요, 김영북수에서 나온 저의 멘토원 스포츠 지도사 3주 컷, 그 책을 기반으로 하는 강의입니다. 자,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자, 그러면 제가 책을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동 생리학입니다. 자, 먼저 이 운동 생리학을 할지 말지,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이라면요, 제가 인트로에 설명드리는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고 결정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건 그래도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강의를 한번 쭉 끝까지 들어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먼저 이 운동 생리학이 뭐 하는 과목인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생리학이라는 과목은요, 이거는 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 그거예요. 자, 지금 저는요, 호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 심장은 계속 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심장이 뛰니까 어떻게 돼요? 피가 돌겠죠. 그 피가 돌면서 이 손끝까지, 발끝까지 혈액들이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다 여기 대뇌에서, 머리에서부터 신경 전달이 돼가지고 이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육이 움직이고 있는 거죠. 여기 성대에도 근육이 있고 턱이랑 이런 데도 근육이 있거든요. 이런 근육들이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이 생명 유지를 하기 위해서 몸 안에서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이 일이 어떤 기전으로, 이 기전이라는 거는 제가 과정이라고 표현할게요. 어떤 과정으로 일어나는지를 궁금해하는 겁니다. 자, 이건 우리 생리학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운동 생리학이잖아요. 그래서 운동을 할 때, 몸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 자, 이거를 하는 게 우리 운동 생리학이에요. 자, 여기에서 이제 주로 일어나는 일은 에너지를 만들고, 자, 근육이 수축하고, 그리고 우리가 막 달리기를 막 하면은 어때요? 심장이 빨리 뛰죠. 그 심장이 빨리 뛰고. 자, 그 다음에 이 근육 수축을 하려면 신경이 전달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면은 또 좋은 호르몬 이런 게 나온다고 하죠. 이 호르몬이 어떻게 바뀌는지. 자, 그리고 이제 추울 때도 운동하고 더울 때도 운동하잖아요. 이런 환경에서는 어떤지. 그 다음에 이제 운동 생리학에서 중요한 건데, 이 운동을 지속하잖아요. 이거를 트레이닝이라고 할게요. 자, 이 트레이닝을 하면은 이 몸에서 어떤 적응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반응이 일어나는지. 반응 다음에 적응이에요. 이 반응은 그 순간에 이 몸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이 반응이 반복되면은 적응을 해버립니다. 하기 싫은 일도 자꾸 하면은 그냥 할만해지잖아요. 그게 이제 운동에서도 일어나요. 그게 트레이닝 효과, 이렇게 봐주시면 되세요.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운동 생리학입니다. 벌써 뭔가 좀 복잡하죠? 그쵸? 네, 그러실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운동 생리학이고, 제가 여기 한번 지울게요. 자,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린 게 이 운동 생리학에서 다루는 것들이고요. 자, 운동 생리학이 우리 7과목 보잖아요. 자, 그 중에 항상 대부분의 수험생분들이 3과목에서 고민해요. 그리고 3과목 중에 특히 2과목을 엄청 어려워합니다. 이 3과목은 뭐냐면 스포츠 심리학, 그리고 우리 하는 운동 생리학, 그 다음에 운동 역학. 요 3개에서 뭘 할지를 고민을 하고, 그리고 2과목을 어려워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뭐냐면 운동 역학이랑 운동 생리학이에요. 자, 이 2과목을 특히 어려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스포츠 심리학도 쉽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보통은 요 2과목을 굉장히 어렵게, 불편하게 느낍니다. 자, 그게 왜 그러냐면요, 나머지 과목도 있잖아요. 나머지 4과목. 자, 이것들은 윤리도 있고, 교육학도 있고, 한국체육사도 있고, 그 다음에 사회학도 있고, 이거 있어요. 얘네들은 문과적 과목이에요. 굳이 표현하자면. 자, 이거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책을 보고 강의를 들으면 대충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해가 되거든.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압니다. 자, 근데 이 운동 역학이랑 운동 생리학은요, 얘는 일단
이과 과목이에요. 이과 과목. 그래서 솔직히 이거 혼자 책 보잖아요. 그러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이게 이해가 되신, 혼자 그냥 책을 보셔도 이해가 되신다면 진짜 여기에 좀 재능이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책은 이거는 전공서예요. 전공서. 이렇게 두꺼운 책 있어요. 운동생리학, 뭐 운동력학 두꺼운 책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야기입니다. 보통 우리가 보는 책은 7과목이 스포츠 지도사 7과목이 다 들어간 그런 책을 봅니다. 자, 왜냐하면 합격을 위해서 이런 책이 좀 더 효율적이긴 해요, 솔직히.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너무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자, 이 정리가 잘 돼 있다는 뜻은 설명이 없는 겁니다. 자, 이래서 혼자 책을 봐도 이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가 모르겠는 거야. 그 상태에서 문제를 봐도 도대체가 뭔지 모르겠고, 자, 그런 상황이 지속됩니다. 자,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요, 먼저 용어에 문제가 있어요. 자, 운동 생리학에서 주로 쓰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전문 용어라고 해요. 이게 뭐 대표적인 게 뭐 체대를 다니시거나 뭐 물리치료학과에 나오셨으면 다들 들어보셨던 거나 있을 거예요. 바로 뭐예요? ATP. 예, 이거는 에너지 대사 과정에서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고 뭐 해당 과정, 산화적 인산화, 유산소 시스템 이런 거 나오고요.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뭐 신경 전달과 관련된 용어들이 또 나와요. 뭐 뉴런이니 활동 전이니 뭐 막전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복잡한 단어들이 나와요. 이게 단어마다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용어들이 친숙하지가 않아서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용어의 뜻을 뭐 설명해주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잘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강의를 할 정도고 뭐 인터넷에 글을 올릴 정도면 사실 그 사람은 거기에서 공부를 꽤 많이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전문 용어가 너무 편안합니다. 그게 이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생리학이요, 이 용어만 어렵냐? 그게 아니에요. 생리학은 그렇지 않고 제가 기전, 자, 과정이라고 할게요.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힘이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밥을 먹습니다. 살려고. 그러면 이 밥이 들어가 가지고 소화를 거쳐요, 몸에서. 그러면서 그 소화가 된 거를 에너지로 바꿉니다. 그게 이제 저장을 해놓죠. 뭐 그게 근육에도 넣고 그리고 간에도 넣고 그다음 그래도 나오면 뭐 지방에도 쌓아놓고 해서 이렇게 저장을 해놓습니다. 자, 그거를 다시 꺼내다 써야 돼요. 뭐 할 때? 움직이고 운동할 때. 에너지를 저장하고 에너지를 빼쓰는 과정이 있어요. 그거를 에너지 대사라고 해요. 자, 여기에도 뭐 크게 3가지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들이요 되게 복잡해요. 되게 길어요. 뭐 첫 번째 건 아닌데 뭐 두 번째 거 해당 과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10단계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유산소 시스템은 이건 더 길어요. 다음 신경이 이 뇌에서 출발해 가지고 근육까지 전달되는 과정이 있어요. 또 그런 과정들을 배워야 돼요. 그 다음 숨 쉬는 거, 심장 뛰는 거 이런 게 다 이 과정이 있어요. 기전이라고 표현하는 이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들을 아는 게 우리가 운동 생리학을 하는 거잖아요. 이 과정이 길고 복잡해요. 자, 이렇게 길고 복잡하니까 내가 혼자 책을 봐도 모르는 거야. 이렇게 길고 복잡한 거 혼자 책 봐서 어떻게 알아? 당연히 모르는 겁니다. 예. 아니면 이걸 이해하려면 책을 정말 여러 번 많이 봐야 돼요. 혼자 생각해보고 엄청 그 별짓을 다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간신히 이해가 돼요. 자, 이렇게 과정이 길고 복잡하니까 보통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냐면요, 그냥 단순 암기로 때려 넣습니다. 자, 이 제가 에너지 대사 말씀드렸는데 저기에서 에너지가 나오는 개수가 있어요. 자, 1번, 2번, 3번이라고 할게요. 그냥 이거를 그냥 통째로 외워요. 그냥 외웁니다. 자, 이렇게 단순히 외워버리니까 기존의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이해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외워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자, 금방 까먹죠. 솔직히 시험 전에 그냥 이렇게 금방 까먹어버리고 다시 보면 다행이에요. 자, 근데 금방 까먹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헷갈려. 자, 이렇게 헷갈리니까 어떻게 돼요? 시험장 가면은 뭐 비슷한 문제 나오면 헷갈려서 틀립니다. 자, 이렇게 틀리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꽈락하는 거야. 자, 요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 운동 생리학이요. 잠깐만. 여기 새로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서. 자, 그리고요, 운동 생리학이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시험의 난이도, 와, 이게 진짜 엄청 올라왔어요. 사실 과거에는요, 그냥 단순 암기로 커버할 수 있었어요.
제가 봤을 때 이 단순 암기로 한 60점에서 70점 정도까지는 커버가 됐습니다. 그냥 때려 외우는 스타일로 해가지고. 자, 근데 지금 24년도, 25년도 문제를 보면요, 일단 이 단순 암기만 가지고는 안 돼요. 왜 안 되냐면은 이게 개념을 확실히 알고 있는지 묻기 위해서 개념 한 개에다가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개념 한 개를 알고 있는 거를 확인을 해요, 먼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념, 그거와 연결된 두 번째 개념, 이거를 묻는 문제가 나와요. 몇 번부터? 자, 초반부터. 원래 뭐 초반에는 그런 거 나오잖아요. 이 과목에서 연구 주제는 뭔가, 이 과목에서 하지 않는 연구는 뭔가, 이런 거 나오는데 여기는 그렇게 안 가요. 자, 첫 번째 개념을 네가 알고 있어 없어를 한 다음에 여기에서 먼저 답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요것과 관련된 두 번째 개념에서 좀 깊은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야지 답을 맞출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버려요. 그래서 한 번 더 정리해 보면 24년도, 25년도에는 자, 단순 개념이 아니고 자, 이해와 자, 추론, 그리고 조금 더 가면 뭐 융합까지, 그러니까 단원관입니다. 단원관. 자, 이런 문제들이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이 수험생 입장에서는 체감 난이도가 확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요, 생리학이 사실 내용이 진짜 깊어요.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대학에서도 잘 안 배우는 걸 문제에 내버려요, 그냥.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들었던 운동 생리학 수업에서는 대학에서 배웠던, 그때는 다루지 않았던 개념들이 문제에 나와버리더라고. 이거는 조금 제 생각에는 와, 그냥 틀리라고 내는 문제들 같습니다. 너 이거 알아? 이게 아니고 그냥 너 틀려봐, 이렇게 문제를 내는 문제들이 꽤 있어요. 여기 조금 너무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스포츠 지도사 2급이 자, 자격 요건이요, 솔직히 고졸이에요. 고졸. 고등학교 졸업하면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 고등학교 수준의, 고등학교 수준, 사실 이것도 쉽진 않습니다. 요 수준에서 문제가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거를 뛰어넘은 문제들이 나와버립니다. 저도 당황스러워요. 제가 그 문제를 보면서 진짜 막 속으로 욕을 얼마나 했는데, 내가 이 문제를 분석하면서 와, 오우 씨, 막 욕을 엄청 했어요. 왜냐면 나는 또 그걸 보고 강의를 준비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도 되게 힘들었어요. 강의 준비하면서 이걸 과연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되게 고민이 많았던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25년도에요. 여기 25년도에 진짜 24년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생리학에서 꽈락 있죠. 많이 나왔을 거예요. 이 생리학 선택하신 분들 꽈락 많이 나오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지금 시험에 어쨌든 합격을 해야 되잖아. 우리 26년도에는 이 합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시험이죠. 그래서 이거 합격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내가 운동생리학을 선택할 거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운동생리학을 들어가야 되냐면요, 얘는 80점, 90점 맞으려고 딥하게 공부한다, 이거는 좀 비추해요. 저는 이거는 비추합니다. 자, 이건 비추하고, 그러면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냐, 일단 내가 무조건 40점은 맞을 거야, 꽈락은 피할 거야 라는 마인드 하나, 그리고 40점에서 내가 그래도 한 60점까지는 한번 노려보겠다, 이런 마인드로 공부를 해주시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자, 여기서 이걸 뛰어넘어서 80점 이상 맞겠다, 내가 이번에 한번 운동 생략 뽀개 보겠다 하고 접근을 하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6개월, 한 5개월은 공부해야 돼. 5개월은 공부하셔야지 될 겁니다. 그래서 왜 5개월이라고 말씀드리냐면요, 이거 대학에서 한 학기 공부하는 게 자, 15주 합니다. 자, 15주인데 뭐 중간고사 빠지고 못 빠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학기 공부하면은 솔직히 제가 봤을 때 한 2.5개월 해요, 제대로 공부하는 기간은. 근데 이것마저도 다 놀아. 솔직히 다 놀잖아. 이거 노니까 그래도 이 정도로 공부한다고 봤을 때 저 2학기는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5개월 정도는 잡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내가 만약에 정말 이런 마인드로 이 운동 생리학을 공부하겠다, 그러면 책을, 제가 지금 출간한 책, 그리고 다른 스포츠 지도사 책, 그런 걸로서 안 됩니다. 안 돼요. 절대 안 돼. 이거는 파워 운동 생리학이라고 있어요.
이거 되게 두꺼운 생리학책 있거든요. 옛날에 이제 아주 전통적인 책입니다. 이 책 봐야 돼요. 이 책을 봐야지 이거를 조금 달성할 수 있을까 말까 같아요, 솔직히. 자,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실 게 아니면 자, 요 정도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40에서 60점을 맞으려면은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하냐면, 일단 핵심 개념들은 보고 갑니다. 요거는 이제 이해를 하고 이제 문제에 나왔던 것들 위주로 해서 암기를 하고 들어가요. 자, 근데 이제 이거 말고 더 깊은 수준 있잖아요. 그거는 좀 버리고 가는 거예요. 버리고. 아, 그냥 너무 어려운 문제 나오면 틀리겠다, 이런 마인드로 이제 들어가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아마 강의를 시작하면서 이렇게까지 얘기한 과목은 이 운동생리학이 처음일 거예요. 왜냐면 24년도, 25년도 문제가 진짜 좀 그랬어요. 예. 이거 뭐 어떡하라는 거야 이거.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예. 그래서 이번 운동생리학 강의 영상은요, 이 핵심 개념들의 그 기전 과정들을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서 거기에서 이제 시험에 나왔던 포인트들을 조금 찝어드리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게요. 얘는 뭐 완전 다 파고 들어가면 제가 아마 강의 영상 한 100시간은 찍어야 될 거예요. 100시간 좀 오바고 한 60시간은 찍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야지 운동 생리학을 쭉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너무 길어져서 안 되니까 자, 그런 식으로 강의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운동 생리학을 만약에 내가 하기로 결정했다 하신 분은 이 과목도 마음 굳게 먹으세요. 굳게 단단히 드셔야 됩니다. 그래도 이 운동 생리학이라는 어려운 과목을 여러분이 한번 공부를 해 놓으시면요, 자, 이점이 있어요. 어떤 이점이냐면, 자, 회원들이 물어봐요. 선생님,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살이 잘 안 빠집니다 하면은 그걸 어떤 운동하고 있고 지금 왜 살이 안 빠지는지를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생리적 기전 있죠. 얘를 알고 있으면 이게 고급 트레이닝이 가능해요. 왜 유튜브에 그런 거 보면 많잖아요. 살 빼고 싶으면 이 속도로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게 다 그냥 개소리로 보입니다. 이 생리학을 이해하고 있으면. 사람마다 다 다르고 우리가 살을 빼고 싶은 건 지방을 태우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지방을 태우려면 어떤 강도로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되는 거고 주에 몇 번 해야 되는 거고, 이런 것을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게 이제 고급 트레이닝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 것뿐만 아니라 뭐 만약에 수행 능력을 늘리고 싶다, 그러면 이런 거에 기초가 되는 게 이 생리학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트레이너, 뭐 필라테스 강사, 요가 강사 분들은 이 운동 생리학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것도 좀 연장선상인데요. 자, 요즘에 대사증후군, 대사 관련해서 안 좋으신 분들이 많아요. 뭐 비만, 고지혈증, 당뇨, 고혈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트레이닝이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재활 뭐 이런 거를 가능해지는 거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고급 트레이닝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고,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만약에 보디빌딩 시험 보잖아요. 그러시면 이 운동 생리학에서 트레이닝 방법론이 있어요. 자, 여기에 기초가 되는 게 운동 생리학이고요. 이 보디빌딩 구술에서 운동 생리학도 나옵니다. 요거가 조금 준비가 돼요. 뭐 완전 많이 정확하게 된다 이건 아닌데 조금은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우리 위로 올라가서 제가 단원별로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고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여기 운동 생리학에서 어떤 문제가 많이 나왔는지 볼게요. 일단 여기 에너지 대사와 운동 있어요. 여기 중요합니다. 여기 이 단원 당연히 중요해요.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체대생이라면 운동 생리학 다 필수 과목이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수업 끝나면 이제 뭐만 기억나냐면 ATP만 기억에 남아. ATP 이름만 기억에 남습니다. 그게 정확하게 뭔지 잘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게 나오는 게 이 에너지 대사와 운동이라는 단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당연히 문제가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 근육과 관련된 골격계와 운동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 호흡순환계와 운동 여기서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는 심장과 관련된 것들이 좀 나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온다는 거 그냥 간단하게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내려가서 본격적으로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운동 생리학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생리학의 개관이고요. 운동 생리학의 개념.
자, 제가 위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 운동 중에 신체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를 반응이라고 하고요. 먼저 그냥 이거 용어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지속이 되면은 적응이 됩니다. 맨날 3km를 맨날 뛰면은 첫날에는 진짜 뒤질 것 같이 힘들어요. 근데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도 뒤질 것 같이 힘들지. 그렇지만 이게 뭐 한 10일이 되고 30일이 되고 뭐 6개월이 되면은 그때는 쉬워집니다. 그게 이제 이 적응인 거예요. 그리고 그 뒤질 것 같이 힘든 순간이 반응인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자, 요거에 대한 걸 하는 게 운동 생리학이다. 자, 개념을 한번 보시면, 자, 일정 기간 동안 운동 형태로 가해진 뭐에? 자극. 이거에 대해서 인체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그리고 적응하는 과정 속에 나타나는 생리적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13km를 처음 뛴 날 뒤질 것 같은 게 반응이고요. 그리고 3개월 동안 맨날 쪘어. 그러면 안 힘들죠? 그 안 힘들어지는 게 적응인 겁니다. 이거를 이제 이런 단어로 교과서에 표기하는 단어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자, 보시고 이제 연구 범위는 운동했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고 그리고 어떻게 적응하고 어떤 환경에서 어떤 식으로 운동이 되고 이런 거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트레이닝 효과 요거 보는 거예요. 자, 시험에서 요 트레이닝 효과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마지막에 우리가 진도를 다 끝내고 그때 한 번에 몰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트레이닝 효과에 대해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밑에 가서 우리 체력의 구분 가볼게요. 체력, 이거 뭐 많이들 쓰시는 용어입니다. 나는 체력이 많이 떨어졌어. 그래서 운동을 좀 해야 돼. 저 사람은 진짜 체력이 좋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좀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건강 체력과 운동 체력 혹은 기술 체력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체력의 정의는요. 체력은 일상생활이나 스포츠 수행을 효과적으로 해내기 위한 어떤 능력? 신체적 능력입니다. 자, 건강 유지와 운동 수행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체력의 구분이 두 가지로 되는 거예요. 뭐 건강 체력과 운동 기술 체력, 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 거고요. 이 건강 체력은요, 몸이 얼마나 건강한지 보는 체력들이에요. 보시면 자,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유연성, 신체 조성 이거는 그겁니다. 체지방, 제지방, 근육량, 이거 인바디요, 인바디. 이거를 이제 신체 조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밑에 이제 운동 기술 체력 보면요, 여기는 스포츠 퍼포먼스, 스포츠 수행에 필요한 체력들입니다. 그래서 민첩성, 평형성, 협응력, 스피드, 순발력, 반응 시간 이런 거예요. 자, 쭉 보셨는데 이 위쪽에 거는요, 이거는 진짜 그 건강과 관련된, 그러니까 수명과 관련된, 뭐 지금 젊으신 분들은 확 이게 와닿지가 않겠지만 근력이 좋고 근지구력이 좋고 심폐지구력이 좋고 유연성이 좋으면요, 아무래도 기대 수명이 늘어납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게 다 좋아요. 나는 힘이 좀 약한데, 그거는 이제 상대적인 거예요. 그 나이대에서 약한 거고 이 절대적인 수치에서는 되게 높으신 편일 겁니다. 그 어르신들은요, 이 악력 있죠. 악력이 얼마나 세냐에 따라서 기대 수명을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수명과 관련된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하나씩 볼게요. 먼저 근력은 근육이 한 번에 발휘할 수 있는 최대의 능력, 그러니까 얼마나 무겁게 들 수 있어, 힘이 얼마나 세 이거고, 자, 근지구력은 얼마나 오랫동안 운동할 수 있어, 힘을 쓸 수 있어, 이런 게 근지구력입니다. 자, 심폐지구력은요, 이 심장과 폐가 얼마나 오랫동안 운동할 수 있는지, 그게 심폐지구력이고요. 유연성 얼마나 유연한가요? 이게 허리 숙여가지고 뭐 바닥 닿는지 안 닿는지 그런 겁니다. 자, 신체 조성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요게 조금 단어가 헷갈릴 수 있어서, 자, 인바디입니다. 인바디 보면 뭐 체지방률 몇 프로, 근육량 몇 프로, 근육량 몇 킬로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게 이 신체 조성입니다. 자, 얘는 그냥 이렇게 이 정도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 운동 기술 체력 보시면요, 자, 민첩성은요, 이거는 방향을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바꿀 수 있는 능력이에요. 자, 방향 막 뛰어가다가 일로 쭉쭉쭉 이렇게 가는 거 있죠. 쭉쭉쭉쭉쭉 이렇게 가는 거, 그런 게 이제 민첩성이고, 평형성은 이 균형 감각이에요. 균형 감각. 그래서 신체를 동적 정적으로 안정되게 유지하는 능력, 균형 감각. 한 발로 서기 이런 거. 그리고 협응성은 팔 쓰면서 다리도 쓰고,
이런 거 있죠. 그런 겁니다. 자, 그게 보시면 신체 여러 부위를 조화롭게 움직이는 능력. 이게 협응성입니다. 자, 스피드는 얼마나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지고, 자, 순발력은 단시간에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 능력입니다. 자, 요렇게 이제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응 시간 있어요. 반응 시간은 얼마나 빨리 반응하는지. 뭐 야구 선수들은 날아오는 공에 빨리 반응하지만 일반인들은 아니죠. 자, 그런 거를 이제 이렇게 봐주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이제 내려가서 우리 트레이닝의 원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닝의 원리. 자, 이 트레이닝이요, 그냥 대충 운동시키는 게 아니에요. 힘들 때까지 운동시키고 이런 게 아니고, 이 다 원리에 입각해가지고 계획이 있이 운동을 시키는 게 트레이닝이 됩니다. 자, 여기서 뭐 하나 말씀드리면, 이 트레이닝이라는 건요, 그냥 운동이 아니에요. 운동이 아니고 뭐냐면, 이건 어떤 특정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목적과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자, 보통 내가 올해 6월 달에 열리는 수영대회에서 입상하고 싶어 하면은 지금의 상태와 뭐 입상하는 사람들의 상태, 그 기록들 비교하고, 그리고 측정을 해가지고 내가 지금 어떤 부분에서 부족하고 내 몸에 부상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이 목적과 목표에 맞춰서 트레이닝 계획을 짜야 됩니다. 자, 긴 거 큰 연단위 계획도 짜고요. 그 다음에 반년짜리도 짜고, 분기별, 월별, 주별, 일별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하는 거를 이제 트레이닝 주기화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는 게 트레이닝이지, 그냥 가가지고 힘들게 운동시키고 하는 거는, 그거는 트레이닝이 아니에요. 그냥 운동시키는 거야, 그냥. 그래서 만약에 트레이너 분이시라면 내가 이런 목적과 목표에 맞춘 회원님의 그 트레이닝 플랜, 계획을 짤 수 있는가, 이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거 못하면 과연 그렇게 돈을 받아야 될까요? 뭐 솔직히 이거 못하면은 저는 그냥 최저시급 받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죄송한 얘기지만, 근데 이거를 이제 할 수 있으면 단가가 더 올라가겠죠. 그러면 확 올라가겠죠. 이제 다시 우리 트레이닝 원리를 좀 볼게요. 여기서는 요렇게 쭉 있는 거예요. 자, 과부하의 원리, 가역성의 원리, 특수성, 특이성의 원리, 그 다음에 점진성, 개별성, 다양성, 전면성, 반복성. 좀 많습니다. 자, 많은데 이거는 그냥 외운다기 앞글자 따가지고 과가, 특, 점, 개, 답, 전면 이거 하지 말고 이렇게 외우지 마세요. 이렇게 외우지 말고 어떻게 보면 한 번만 생각해 보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자, 보실게요. 과부하의 원리. 이 과부하의 원리는요, 일정 수준 이상의 강도 그리고 부하를 주어야 뭐 향상이 된다 이건데, 아까 3km 달리기 예를 들었으니까 3km 달리기 3개월 연속 맨날 같은 거리를 뛰면은 어느 순간부터 힘들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과부하가 더 많이 해야 돼요. 더 무겁게 하거나 더 많이, 더 빨리, 더 짧게 이런 걸 해야 돼요. 자, 그런 원리가 이 과부하의 원리고요. 그래서 스쿼트를 예를 들면은 뭐 처음에는 20kg로 하다가, 그리고 뭐 30kg로 하고, 그리고 뭐 50kg로 하고, 그리고 뭐 80kg로 합니다. 자, 이렇게 늘려나가는 거 있죠? 이게 과부하의 원리예요. 점점 더 뭔가 부하를 더 많이 준다. 부하를 주는 방법엔 제일 쉬운 건 이렇게 무게를 늘리는 거고, 그리고 뭐 속도를 조절하는 거, 쉬는 시간을 줄이는 거, 뭐 빈도를 늘리는 거, 이렇게 되게 많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우리 가역성의 원리를 볼 거예요. 가역성의 원리는요,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자, 안 하면 없어짐, 그리고 하면 ным, 이겁니다. 그러니까 변한다는 겁니다. 가역성이 변할 수 있다요. 자, 트레이닝에 의해서 변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운동을 하면은 운동이 당연히 늘겠죠, 체력이. 근데 운동을 안 하기 시작하면은 그 체력이 늘었던 체력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자, 그게 가역성의 원리. 자, 세 번째 특이성의 원리입니다. 이 특이성의 원리는요, 이거는 운동을 하는 것만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훈련한 자극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능력이 발달한다. 그래서 여기 예시는 달리기를 하면요, 심폐지구력이 향상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근력 운동을 하면은 근력이 늘어나고요. 그리고 근지구력 운동을 하면은 근지구력이 늘어납니다. 이렇게 내가 하는 것만, 하는 부분만, 운동을 하는 부분만 좋아지는 게 이 특이성의 원리입니다. 요거는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 이제 내려가서 보시면 점진성의 원리가 있습니다. 점진성의 원리는요, 이거는
위에 가부화랑 비슷한 거예요. 자, 부하는 개인의 적응 수준에 맞춰 점진적으로 증가해야 된다. 그래서 보통 점진적 과부하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점진적이라는 건요,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올리는 건 이렇게 올릴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안 된다는 거지. 그리고 이렇게 천천히 올려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갑자기 뭔가 양을 늘리고 무게를 늘려버리면 부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자, 그래 보신 적 다들 있을 거예요. 욕심이 나가지고 막 훈련량을 늘렸더니 다쳤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안 다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천천히 이제 내 컨디션에 맞춰서 훈련량을 늘려야 되잖아요. 자, 그게 이 점진성의 원리입니다. 자, 그리고 개별성의 원리. 이거는 개인 맞춤. 개인에게 맞춰서 훈련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다양성의 원리요. 다양성의 원리. 이거는 훈련을 다양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맨날 스쿼트만 하면 안 된다. 스쿼트도 하고 레그 익스텐션도 하고 레그 프레스도 하고 런지도 하고 뭐 덩키킥도 하고 해야 된다. 왜? 재미없으니까. 하나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면성의 원리. 전면성의 원리는요, 이 체력 요소들이 아까 보니까 뭐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축구 게임 이런 거 보면은 이렇게 육각형으로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 스피드, 여기는 파워, 여기 지구력, 그 다음에 뭐 여기 뭐 기술, 뭐 슛,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능력치가 이렇게 있어요. 능력치가. 스피드는 엄청 좋은데 뭐 지구력이 너무 안 좋아. 그럼 오래 못 써먹잖아요. 그래서 지구력도 같이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다 해야 된다. 다 하는 게 고르게 발달시키는 게 좋다. 요겁니다. 자, 얘는 그 운동을 할 때 어느 순간 되면 무게가 안 는다거나 실력이 안 느는 구간이 오거든요. 자, 그럴 때 보면 이런 식으로 제가 조금 전에 예를 들어드린 것처럼 뭔가 하나는 엄청 좋은데 한 부분이 빵꾸가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어느 정도 일정 수준까지 올리지 못하면 얘가 더 늘지 못합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전면성의 원리, 그러니까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체력 요소들, 위에서 봤던 체력 요소들을 다 운동해야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반복성의 원리입니다. 반복성의 원리는 이거는 벼락치기 안 됨이거예요. 그냥 잠깐 했다고 뭐가 좋아지는 게 아니고 일정 기간 꾸준히 해야 돼요. 꾸준히. 그래서 이 얘기하는 게 심폐지구력은요, 이거는 한 달 이상 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근력은 자, 2주에서 4주. 그다음에 근비대 있죠. 그러니까 근육 커지는 거. 이거는 8주 이상. 이렇게 해야지 트레이닝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했다고 뭐가 되지 않는 겁니다. 공부도 한 번 했다고 뭐가 안 돼요. 자꾸 반복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운동은 반복해서 자꾸 하시면서 공부는 반복해서 안 하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 알겠죠? 네. 자,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이 트레이닝의 원리 같은 경우는 보디빌딩 시험 보시는 분들은 얘가 또 거기 나옵니다. 구술에 아주 중요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거 싹 잘 봐주시고요. 얘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앞글자 따서 외우고 뭐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이거는 그냥 나와야 돼, 솔직히. 내용도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다 할 수 있습니다. 잘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트레이닝 원리 이해해 보시고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복습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에너지 대사와 운동에 들어가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에너지 대사와 운동이 운동 생리학에서 만나는 첫 번째 산입니다. 산. 첫 번째 산이자 장벽이에요. 근데 이 첫 번째 산과 첫 번째 장벽에서 다 무너져서 돌아갑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첫 번째 산이자 장벽인 에너지 대사와 운동을 넘어보시죠. 자, 에너지 대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에너지 대사라는 거를 알기 전에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에너지라는 게요, 우리가 인간이 사용하는 에너지는 어디서 오죠? 이 음식물에서 옵니다. 음식물을 우리가 먹고 소화시킵니다. 요 과정이 먼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소화된 거에 그 영양소 있죠? 이거를 가지고 인간이 쓸 수 있는 에너지로 만드는 거예요. 이 과정을 이제 거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영양소에 어떤 게 있냐면 주요 영양소, 자, 탄수화물이랑, 잠깐 여기 지울게요. 이거 다 지우고 이거는 좀 써놓으세요. 요 위에다 써놓으십시오. 자, 영양소가 뭐가 있냐? 영양소가 탄수화물, 그리고 지방, 단백질. 근데 이거 이렇게 쓰지 말고 단백질,
탄단지라고 하니까 보통. 자, 지방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요게 이제 주요 영양소입니다. 그리고 뭐 비타민 C, 뭐 비타민, 그리고 칼륨, 칼슘 뭐 이런 거는 지금 뺄게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도 사실 얘기를 원래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안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 세 가지 중에요, 우리 몸에서 주로 에너지를 만드는 친구는요, 탄수화물과 지방이에요. 자, 얼마 전에 제가 그 슬로우 조깅, 요즘 천천히 달리기, 저강도 유산소 이런 거에 대한 영상을 봤는데, 거기 나온 강사님이 슬로우 조깅을 하면은 단백질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렇게 저런 수준의 사람이 저 강사를 한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네. 여러분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서 주로 에너지를 만드는 거는 탄수화물과 지방이다. 이거는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단백질은 언제 쓰냐? 자, 이거는 우리 몸에서 조직을 만드는 데 쓰는 거예요. 뭐 머리카락이라든지 뭐 피부, 손톱, 그리고 근육 이런 거 만들 때 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탄수화물이랑 지방은 얘는 에너지, 우리 몸을 움직이는 에너지를 만든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말씀드리면, 이 단백질이 주로 보통은 이 조직을 만드는 데 사용이 되는데, 정말 비상 상황 있죠. 운동을 막 울트라 마라톤 막 24시간 달려버리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 지방과 탄수화물이 고갈이 되고, 그리고 지방도 고갈이 됩니다. 없어져요. 이제 저장해 놓은 게 한계가 오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때서야 비로소 이 단백질을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헬스 하시는 분들이 이 지구력을 늘린다고 드시는 게 BCAA죠. 자, 이게 뭐냐? 얘가 이겁니다. 운동을 그렇게 많이 하냐? 솔직히 그렇지 않거든요. 자, 그러면 이 BCAA보다 뭘 먹는 게 좋겠어요? 이 탄수화물을 공급해주는 음료를 먹는 게 좋겠죠. 그게 뭐가 있냐면 포카리, 그리고 파워에이드, 그리고 게토레이, 이런 이온 음료 있죠? 이온 음료. 이런 걸 먹는 게 오히려 운동을 수행하는 데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정도 이제 팁으로 알아두시고요. 자, 우리가 먹고 소화시키면 이거에 된다. 그리고 이것들을 이제 에너지로 만드는 과정을 여기 에너지 대사에서 보는 거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보실 게 여기보다 이 밑에 걸 먼저 볼게요. 자, 우리가 설명하는 거에서 이걸 먼저 보는 게 맞아요. 자, 두 가지가 있어요. 물질 대사의 작용이라고 하는데, 보시면 생명체가 에너지를 얻고 활동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것도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이 있어요. 자, 여기 동화작용은요, 이거는 저장이에요. 그리고 이화작용은 사용이에요. 그래서 저장의 반대말 사용 혹은 분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동화작용 볼게요. 단순한 물질을 합성해서 복잡한 구조로 만드는 과정. 에너지 여기 소비가 아니야. 이거 소비가 아니고 이 흡수입니다. 흡수. 자, 먹은 음식물을 이제 우리 몸에서 저장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이제 동화작용이고, 그리고 이화작용 있죠. 이화작용은 이거는 분해해서 에너지를 방출, 생성하는 겁니다.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스테로이드가 이 동화작용을 활발하게 해줍니다. 그런 걸 하는 게 이 스테로이드예요. 자, 다시 위로 올라와서 우리 에너지 대사의 개념 볼게요. 인체는 생명 유지와 운동 수행에 필요한 에너지를 ATP 형태로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인간이라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자동차. 이 차가 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휘발유, 아니면 뭐 디젤, 요즘은 전기가 있어야 가죠. 자, 이 자동차를 인간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인간은요, 인간이 이렇게 가려면, 그러니까 행동을 하고 뭔가 생명 유지를 하려면 이렇게 연료가 필요합니다. 그 연료의 형태가 이 ATP라는 거예요. ATP를 써서 인간이라는 자동차를 굴리는 겁니다. 네, 오케이. ATP는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인간이라는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서, 주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 기름이다. 연료다. 근데 그 연료의 형태가 뭐다? ATP다.
그러면 이 음식물이 입으로 들어가서 그게 아까 뭐였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인데 얘네들을 에너지로 쓰려면 이 ATP 형태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ATP 형태로 만드는 걸 이제 배우는 거예요. 여기에서. 자, 여기 잠깐 지우고. 자, 이제 여기 밑에 보시면 ATP는 아데노신 더하기 3개의 인산으로 구성되며 인산 결합이 끊어질 때 에너지가 방출됨.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실 수 있습니다. 자, 하나씩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여기 ATP라는 게 있어요. ATP 이거는 무슨 약자입니다. 자, 보시면 FBI 아시죠? FBI. 이것도 뭔가의 약자잖아요. 그것처럼 요거 ATP도 약자인 겁니다. 자, A는 뭐냐면요, 아데노신이요. 그리고 T는 뭐냐면 이거는 1, 2, 3 할 때 그 셋입니다. 그래서 얘를 그래서 트라이 해가지고 3개. 자, 3 요겁니다. 그 다음 P는요, 이건 뭐냐면 얘는 PI라고 써요. PI인데 얘가 한국말로 인산이에요. 자, 그리고 보통 얘를 얘기할 때 인산기라고 합니다. 자, 이 3개의 약자가 ATP인 겁니다. 자, 보시면 얘를 그래서 한 번에 이제 얘기를 하면은요, 아데노신 3인산 이렇게 불러요. 얘가 영어로는 ATP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한국말로 아사민 이러면 되긴 하는데 그럼 좀 이상하니까 그렇게는 안 부릅니다. 그럼 선생님 이게 2개도 있어요? 1개도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개일 때, 근데 뭐가 2개냐면 여기서 인산이 2개예요. 인산이 2개일 때는 ADP라고 합니다. 이 D는요 더블이에요. 2개. 그리고 1개일 때는 AMP라고 해요. 자, AMP에서의 M은요 모노예요. 모노. 그 사운드에도 스테레오랑 모노가 있거든요. 모노는 한쪽으로만 들리게 하는 거고, 스테레오는 여러 군데에서 뭐 양쪽에서 들리게 하는 거를 이제 모노와 스테레오라고 하는데, AMP에서의 M은 이 모노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1개를 뜻합니다. 자, 그리고 다시 ADP는요 2개를 뜻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ATP가 이제 뭔지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 이 앞 문장은 지금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거고, 그리고 우리 뒷문장 볼게요. 뒷문장에서 인산 결합이 끊어질 때 에너지가 방출된다 이건데, 이게 여기 밑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게 또 그냥 이렇게 하면 좀 헷갈려. 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준비했습니다. 자, 요게 그림으로 아주 알기 쉽게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요 친구가요, 이게 아데노신이에요. 아데노신에 인산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3개가 하나, 둘, 3개가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두 번째 보시면 얘는 보라색은 아데노신이고 이 인산이 슝 떨어져 나갔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가 나오냐? 에너지가 나온다. 요겁니다. ATP에서 인산기가 하나 뿅 떨어져 나가면 ATP는 ADP가 되고 이때 에너지가 나온다. 요거예요.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거 공부할 때 아니 왜 숫자가 줄었는데 에너지가 나오지? 약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차라리 A4P가 돼야지 에너지가 나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인산기가 떨어져 나가면서 에너지가 나오는 겁니다. 요거를 잘 기억을 해주시고, 이렇게 에너지를 만들면서 ATP가 ADP가 되는 걸 이거를 뭐 반응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자,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려고 반응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요거를 만들어내는 뭐가 있냐면 효소가 있어요. 이거를 시작하게 해주는 효소가 있습니다. 그거를 ATPase라고 합니다. 자, 보시면 이게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효소 작용. 자, 요 효소가 뭐냐면요, 혹시 다이어트 효소 이런 거 아시나요? 자, 그때 그 효소가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효소가 뭘 도와줘요? 뭐 이제 소화가 잘 되게 도와준다거나, 뭐 체내 말도 안 되지만 무슨 탄수화물 지방으로 변하는 걸 막아준다거나 뭐 그런 광고를 하잖아요. 그런 걸 하는 게 이제 효소라고 하는데, 몸에서도 똑같습니다. 효소가 어떤 반응을 일어나게 해주거나 빠르게 해주는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우리 이제 뒤에 계속 효소들이 나옵니다. 이 효소들이
뭘 하는 역할이냐면 뭔가 반응을 일어나게 해주거나 빨리 만들어주는 거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ATP에서 ADP가 되게 만들어주는 효소는 ATP ACE 이 친구다. 얘가 이렇게 쫑뿅 하고 반응을 해야지 뿅 하면서 에너지가 뿅 하고 나오는 겁니다. 자, 오케이, 좋았어요. 자, 그리고 다시 여기 밑에 볼게요. ATP의 특징인데요. 체내 저장량이 뭐 어떻다? 적다. 지속적인 제합성이 필요하다. 요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고, 자, 다시 여기로 와서 우리가 ATP가 체내 저장량이 적어. 그래서 뭐라고요? 계속 만들어야 된다. 자, 지금 제가 이렇게 강의를 찍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뭐가 필요하다? ATP가 필요하다. 그리고 여러분도 지금 공부하고 있으세요. 그래서 이때 에너지가 계속 필요한데 그 ATP가 계속 필요해. 근데 이거를 계속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그 만드는 게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 세 가지. 자, 요게 책에서 요 부분이에요. 인체 에너지 대사 해가지고 요 세 가지 있죠. 요거예요. 근데 요 길로만 봐서 너무 압축이 돼 있어가지고 좀 이해가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공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여기 보시면 급하게 바로 돌리는 공장 2개, 그리고 대량 생산하는 공장 하나, 이렇게 있는 겁니다. 급할 때 바로 돌리는 공장 2개가 요 1공장, 2공장이에요. 이 친구들이 바로 돌리는 공장이고, 그리고 3공장은 좀 여유가 있을 때 대량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자, 먼저 이름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1공장은요, ATP PCR이라고 해요. 한국말로는 인원질 시스템, 인원질 혹은 과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건 해당 과정이에요. 해당 과정이라고만 알고 계세요. 지금 밑에 젖산 시스템은 빼고 해당 과정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유산소 시스템이라고도 하고 유산소 과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이제 공장이 있는 거고요. 이 친구들 세 개는요, 이쪽으로 이렇게 갈수록 에너지 생산량이 많아지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먼저 써 드릴게요. 자, 보시면 일단 자, 먼저 생산량, 이거는 ATP입니다. 자, 1공장인 ATP PCR 시스템은요, 매우 적어요. 자, 두 번째인 해당 과정은요, 이거는 적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유산소 시스템은요, 이거는 많아요. 자,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자, 시간은 ATP PCR 시스템은요, 이거는 매우 짧아요. 자, 두 번째인 해당 과정은 이거는 짧아요. 그래서 요 두 가지 있죠? 매우 짧고 짧기 때문에 에너지가 긴급하게 필요할 때 바로 에너지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산소 시스템은요, 얘는 조금 길어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자, 그래서 에너지가 긴급하게 필요할 때는 바로 제공을 해주진 못하지만 그래도 많은 양의 에너지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이거를 알아두시고, 자, 여기서 이제 언제 자주 쓰는지 그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운동을 할 때, 그리고 어떤 강도의 운동을 할 때 많이 쓰이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강도라고 쓸게요. 강도. 운동 강도입니다. 자, 운동 강도는요, 자, ATP PCR에서는요, 이거는 고강도에서 쓰여요. 자, 두 번째 해당 과정도요, 이것도 고강도에서 쓰여요. 자, 보시면 왜 고강도에서 쓰느냐면, 자, 고강도 운동은 운동을 빡세게 화끈하게 열심히 하는 운동들입니다. 자, 이런 운동들은 에너지가 많이 필요할 거예요, 조금 필요할 거예요? 많이 필요하겠죠? 많이 필요하니까 빨리빨리 만들어 줘야 된단 말이야. 그쵸? 자, 그래서 이 친구들은 시간이 짧잖아요. 생산 시간이 짧아요. 그래가지고 이 고강도에 사용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고강도로 운동을 하는 건 이제 어떤 거냐면 숨이 헐떡헐떡 할 때요. 숨이 찬 강도, 그 정도가 고강도고, 심박수는 뭐 160, 180 이상, 그 정도 강도를 이제 고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우리가 그런 운동들을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자, 무산소성 운동이에요. 자, 그래서 요 운동을 할 때 에너지 생산을 담당하는 게 1공장인 ATP PCR 시스템과 그리고 2공장인 해당 과정이에요. 자, 그래서 얘네 둘은요, 이거 둘은 자, 무산소 과정이에요. 여기는 산소가 없어도 에너지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자, 원래는요, 무조건 산소가 있어야지 에너지를 만들 수 있거든요. 자, 근데
여기 두 단계에서는 산소 없이 에너지를 만들어 줘요. 자, 대신에 여기에서 산소 없이 에너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산소를 잠깐 대출 받는 거예요. 빌려 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빚을 갚아야 되거든요. 그게 다른 과정에서 일어납니다. 요런 것 때문에 이제 운동 후 초과산소 섭취량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런 게 여기에서 이제 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에너지를 급하게 많이 써야 돼서 산소 없이 급하게 만들었더니 산소를 빚졌잖아요. 그걸 나중에 갚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유산소 시스템은요. 여기는 이름에도 나와 있어요. 유산소. 그래서 얘는 유산소 과정이에요. 자, 여기서는 산소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ATP 생산량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ATP 생산량은요. 일단 ATP PCR 시스템은 한 개 나와요. 자, 그리고 이 해당 과정에서 해당 과정 두 번째 공장의 해당 과정 여기서는요. 포도당 한 개. 그러니까 한 개를 쪼갰을 때 ATP가 총 4개가 나와요. 자, 그런데 여기서 2개를 먼저 써서 4개를 만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4 빼기 2를 해야 돼. 그래서 최종적으로 순이익으로 남는 건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는 2개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도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인원제 ATP PCR은 1개, 해당 과정은 2개밖에 못 만들어요. 자, 그쵸? 근데 여기 마지막 이 친구는요, 제가 많이 만들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얘는 정말 많이 만듭니다. 자, 얼마나 만드냐면, 자, 책과 시험에 나오는 거 기준으로는 32개를 만들어요. 와, 엄청 많이 만든다. 그쵸? 네, 엄청 많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요 32개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포도당 1개. 그러니까 에너지를 만드는 원료 1개에서 이 32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그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이 사실 여기도 포함이 돼요. 요 앞에 것도. 요게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자, 이게 전체적인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들으면 좀 헷갈리는 이유가 이 중간 설명이 다 끊겨 있어서 헷갈리는 겁니다. 그렇거든요. 그거를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1공장인 ATP PCR 시스템 여기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내려와서 자, ATP PCR 시스템 여기고, 자, 여기는요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자, 산지 직송이다. 지금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아가지고 바로 회를 떠먹는 거예요. 그 물고기가 이 ATP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산지 직송 시스템입니다. 여기는. 자, 요거는요 이름에서 보면 ATP가 있고 PCR이 있습니다. 항상 이게 다 이름에 뭔가 힌트들이 다 있는 거거든요. 자, ATP를 만들어내는데 어떤 걸 이용해서 만들어내는 거냐면 여기 PCR이라는 친구를 이용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얘는 우리 근육이 딱 수축을 하려고 그러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에너지를 이렇게 쓸게요. 에너지가 필요한데, 자, 그거를 쓰는 게 뭐였죠? 자, ATP가 어떻게 돼요? ADP가 되면서 이 에너지를 뿅 하고 방출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 ADP가 여기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 친구를 재활용해서 다시 ATP로 만드는 과정이 ATP PCR입니다. 자, 이렇게 ADP가 여기 그려놓은 거예요. 이 그림입니다. 저 ADP 표시를 해주시고, 자, 이 친구가요 여기 PCR이 있어요. 자, 얘가 한국말로 뭐냐면 요거 잘못 써서 지워주시고 크레아틴 인산이에요. 자, 이 친구 둘이 만나요. 이렇게. 그래서 다시 충전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다시 충전된 ATP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ADP가 크레아틴 인산을 만나서 ATP가 되는 과정. 이게 PCR 시스템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요. 크레아틴 인산이잖아요. 자, 얘가 인산을 ADP에 하나 넘겨주어서 3개의 인산을 갖는 ATP가 되는 건데, 요때 효소가 있습니다. 자, 우리 효소는 뭐라고 그랬어요? 뭔가 반응을 도와주고 반응을 일어나게 해주고 반응을 빨리 하게 해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 사용되는 효소가 켈빈 클라인이에요. 켈빈 클라인입니다. CK예요. CK. CK는 무슨 뜻이냐면 크레아틴 키나제.
자, 요 효소가요, 이 반응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CK가 속옷이나 청바지가 이렇게 없으면 이 반응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면 체내에 이 크레아틴을 많이 저장해 놓으면 좋겠죠. 그래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헬스 하시는 분들이 크레아틴 보충제를 먹는 거예요. 자, 사실 여기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단순한 반응이고 작용하는 효소도 한 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한 단계의 반응이 일어나는 거라서 그렇게 어려울 건 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 밑에 내려가서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요. 자, ATP PCR은 ADP와 PCR이 합쳐지는 과정이다. 이 합쳐지고 나서 ATP와 이 CR, 크레아틴만 남게 된다. 근데 요 중간에 도와주는 효소가 있는데 그 친구가 케빈 클라인, 크레아틴 키나제, 이 친구가 도와준다. 이렇게 요 과정입니다. 자, 요때 그리고 요게 좀 궁금할 수도 있어요. 요 뒤에 남아있는 여기 CR, 크리스티나우드 호나우드, 이 친구는 어떻게 되냐? 얘는 나중에 다시 써져요. 얘가 다시 이 PCR로 바뀌거든요. 그럴 때 산소가 좀 필요한 겁니다. 요거는 그냥 한번 들어주시고, 자, 우리 한 번만 더 볼게요. 이제 한 번에 끝내버린다고 생각하시고 쭉 들어주세요. 자, 근육에서 ATP를 씁니다. ATP에 3개에 붙어있는 인산기 중에 1개의 인산기가 떨어져 나가면서 에너지가 뿅 하고 나왔어요. 자, 요때 이제 근육 주변에는 ATP 농도는 떨어지고, 왜냐면 에너지 썼으니까 ATP가 늘어나게 됩니다. 요때 이 크레아틴 키나제가 일을 하기 시작해요. 야 씨, ADP 너는 왜 이렇게 많아? 안 되겠다 하고 딱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크레아틴 인산을 여기다 갖다 붙여버려요. 그래가지고 다시 ATP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ATP는 바로 재사용되게 돼요. 이런 과정이 ATP PCR입니다. 자, 요거는 이렇게 폭발적인 운동, 요런 때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주로 예시로 나오는 게 뭐냐면 역도, 그리고 높이 뛰기, 그 다음 100m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100m에서도 특히 출발하는 거, 정말 단시간에 끝나는 운동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주로 사용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이제 쭉 보시면 되고, 자, 단순한 가장 간단한 에너지 시스템이고 단시간에 폭발적 힘. 자, 그 다음 PCR과 ADP가 이제 만나면서 ATP를 만들어내는 거다. 자, 여기서 효소는 뭐다? 케빈 클라인, 크레아틴 키나제, 요게 쓰이고, 운동 시작 후 10초 이내에 에너지 공급을 하는 것들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 볼 건데요. 이제 요 해당 과정 볼 거예요. 근데 이 해당 과정에서 정말 많은 학생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조금 쉬셨다가 집중력을 회복하고 듣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 여기 이해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자, 이해가 잘 안 되면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드릴 테니까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 여러 번 반복해서 듣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해당 과정이란 이름부터 좀 살펴볼게요. 자, 해당 과정은요, 이 해자가 풀어 헤친다 이런 거예요. 근데 풀어 헤치는데 뭘 풀어 헤치냐면 이 당자가 포도당이에요. 자, 포도당을 풀어 헤치는 과정이 해당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영어로는 글라이콜리시스라고 하는데, 이 글라이가요, 이게 포도당이고요. 자, 이 콜리시스가 이게 이 풀어 헤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렇게 영어까지 뭐 잠깐 봐주시고, 영어는 꼭 안 알아도 돼요. 뭐 진지하게 공부를 할 거면 영어를 아는 게 중요하지만 지금은 우리 시험만 대비하신다면 꼭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여기 그림을 먼저 볼게요. 자, 이 친구가 포도당이거든요. 그래서 포도당이 이 어떤 블랙홀 같은데, 자, 여기가 해당 과정을 통과하는 거예요. 자, 통과하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 있는 거, 이 친구로 탄생을 하는 거예요. 피르부산이라고 합니다. 얘가 피르부산. 자, 포도당이 해당 과정을 거쳐서 결국 피르부산 두 개가 되는 과정이 해당 과정이에요. 자, 요 사이에서요, 이렇게 에너지가 나와요. ATP 2개가 나오고, 그리고 옆에 있는 NADH라는 친구가 있어요. 자, 요 친구가 나오게 됩니다. 이 NADH는 여기 왜 써 있냐면 사실은 효소예요. 근데 이 친구가 우리 해당 과정 다음에 배우는 단계가 있어요. 거기에서 에너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해당 과정 한번 정리 다시 해보겠습니다. 해당 과정 뭐라고요? 이 포도당을 풀어 헤치는 과정이다. 그 포도당을 풀어 헤쳐서 뭐가 나오냐? 마지막에 여기 피로부산 2개가 나온다. 그리고 피로부산 2개와 ATP 2개, 그리고 NADH 2개,
이렇게 나오는 과정이다. 요거를 일단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사실 해당 과정은요 이렇게 엄청 길어요. 10단계나 있어요. 우와, 엄청 길죠. 자, 진짜 깁니다.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 10단계가 일어나면서 계속 변해요. 분자 단위에서의 화학 반응이 10번은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10단계까지 일어나서 일어나는 횟수도 많지만 이 해당 과정을 정말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거는 솔직히 이 화학적인 요거에 기초 지식이 필요해요. 이걸 알아야지 얘를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얘는 그냥 사실 생물이라기보다는 이 분자에서 분자 단위의 화학 반응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바뀌어요, 그 물질들이. 걔네들을 이제 바꾸게 도와주는 효소들도 계속 나오고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자, 요거를 제가 최대한 쉽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10단계는 다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스포츠 지도사를 준비하기 위해선 이 10단계를 다 알 필요는 없고, 제가 이렇게 긴 단계다라는 거 그냥 보여드리려고 넣은 거고, 자, 먼저 해당 과정은요, 크게 보면 이 두 개의 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자, 1단계는요, 자, 투자 단계고요. 2단계는 생산 혹은 수확기, 이렇게 합니다. 뭐 다른 영상들 보신 분들 이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요거 요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시험에 이런 방식으로 나왔었습니다. 자, 보시면 해당 과정 1단계 여기 투자, 요거 기억을 해주시고, 자, 밑에 내려가면 여기 2단계 있어. 자, 2단계는 여기는 걷어들이는 단계,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포도당이 투자되는 단계 있죠? 이 투자되는 단계가 무슨 의미냐면 ATP를 2개를 써요. 그래서 투자기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생산 수확 단계에서는 ATP를 이제 뽑아내는 겁니다. 이렇게만 설명을 들어버리면 그냥 외워야 되는 것밖에 안 돼요. 자, 이건 멘토원 스타일이 아니죠. 자, 가보겠습니다. 대략적인 큰 그림을 지금 먼저 그려드릴게요. 자, 해당 과정은 포도당이 피루부산이 되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당으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자, 포도당으로 출발을 하는데 이 포도당이 변신을 해야 됩니다. 자, 왜 변신을 해야 되냐면 이 포도당 이 자체로는 바로 에너지를 만들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다른 걸로 이제 바꿔야 됩니다. 자, 그 다른 걸로 바꾸기 위해서 이 ATP가 여기에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자, 포도당을 이렇게 ATP 코인을 넣어가지고 뭔가 다른 물질로 이렇게 변환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저 변환된 물질에서 여기 변환된 물질, 이 물질을 또 다시 바꿉니다. 이 F1 6BP라는 거에서 G3P라는 걸로 이렇게 2개로 또 쪼개버려요. 자, 그리고 이 친구가 다시 또 뭔가 반응을 하면서 마지막에 요 벽돌 2개 있죠. 얘가 피루부산이에요. 이 피루부산이 여기 2개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전체적인 건 요런 건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만 깊게 들어가 볼게요. 자, 먼저 해당 과정은요, 이 세포 안에서 일어나요. 자, 이 친구가 세포예요. 요 안에서 일어나는 거고, 자, 세포에는 이 중심에 세포의 핵이 있어요. 이 세포의 핵은 심장 같은 겁니다. 그리고 요게 바깥에 경계 있잖아요. 여기가 세포막이라고 합니다. 해당 과정은요, 요 안에서 요 파란색 부분 있죠. 여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포 하면은 많이 들어보셨던 게 하나 있을 거예요. 뭐가 있냐면 또 그림을 그려놓고, 자, 이렇게 할게요. 자, 이 친구가 미토콘드리아. 여기 있어요. 자, 해당 과정은 이 파란색 칠한 곳에서 일어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파란색을 뭐라고 하냐면 세포질이라 그래요. 자, 그럼 해당 과정은 세포에서 일어나는 거고, 세포의 어디? 세포질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세포를 그릴게요. 이번엔 자, 이 빨간색으로 그릴게요. 자, 빨간색으로 그렸습니다. 왜냐면 얘가 근육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근육 세포 안에, 그리고 이 세포 바깥에 여기에 포도당이 있는 거예요. 포도당. 이 포도당이요,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해당 과정을 일으켜야 됩니다. 근데 이 포도당이 그냥 여기 숑 하고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 ATP를 하나 씁니다. 자, ATP를 하나 써가지고 이 포도당에다가요 인산기를 하나 이렇게 붙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당이 이 근육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설명을 위해서 이 그림을 좀 이렇게 쭉 그려놨습니다. 자, 다시 여기로 와볼게요. 지금 우리가 ATP 한 개를 써가지고 포도당을 이 세포 안으로 지금 집어넣은 겁니다. 자, 이 형태가 되어 있어야지 이 포도당이 세포 밖으로 탈출을 못해요. 포도당을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려고 하는데 포도당이 탈출을 해버리면 에너지를 또 못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 못 도망가게 ATP 한 개를 써서 잡아놓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 들어왔던 요 포도당이요 형태를 또 바꿔요. 자, 이번엔 어떻게 형태를 바꾸냐면 과당이란 형태로 바꿔요. 제가 그냥 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과당이란 이름을 쓰겠습니다. 자, 요 과당이 다시 우리 위에서 봤던 F1 6BP 요 물질로 바뀌거든요. 자, 요 과정에서 또 ATP가 써집니다. 그리고 자, 우리 운동생리학에서 중요한 과정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요때 사용되는 효소가 있습니다. 이 효소 이름이 PFK1. 이 친구가 여기서 사용이 됩니다. 자, 보시면요. 얘는 한국 이름으로는 과당 분해 효소예요. 그러니까 이 여기 있는 즉 과당을 분해해주는 효소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분해하니까 결과가 F1 6BP라는 걸로 바뀌는 겁니다. 자, 얘가 영어 이름은 포스포 프록토키네이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되게 어려워요. 이거까지는 모르셔도 되는데 이 PFK1 요거는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지금 투자기를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자, 투자기에 ATP를 2개를 씁니다. 근데 지금 제가 그 이유를 알려드린 거예요. 자, 첫 번째 ATP 쓰는 이유는 뭐라고요?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집어넣으려고 쓴다. 자, 두 번째 포도당을 쓰는 이유는 뭐라고요? 이 과당을 F1 6BP라는 형태로 바꾸기 위해서 쓴다. 자, 이때 사용되는 효소가 있는데 그 효소가 PFK1이라는 효소다. PFK1. 얘는 한국말로 과당 분해 효소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투자기에서 ATP가 몇 개? 2개 쓰이는 거를 완벽하게 안 거예요. 뭐 완벽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깊게 안 거예요. 자, 이렇게 투자기가 끝나고요. 이제 회수기로 갑니다. 자, 회수기로 가볼게요. 자, 회수기로 오면요. 여기 좀 지우고. 자, 회수기에 보면 F1 6BP가 있어요. 자, 이 친구가요. 이제 G3P라는 친구로 바뀝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G3P로 바뀔 때 쪼개져가지고 2개로 바뀝니다. 자, 이 과정에서 여기 NADH라는 친구가 나와요. 그리고 이 G3P가요. 이 피로부산이 되면서 그 중간 과정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ATP를 또 꺼내 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끝나는 겁니다. 자, 요거를 한번 또 정리를 해보면, 자, 저희 투자기에서요 F1 그리고 6BP라는 물질을 만들어냈어요. 자, 얘가 둘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G3P라는 게 돼요. G3P 1개, G3P 2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G3P가요 피로부산이 돼요. 자, G3P가 2개잖아요. 그러니까 피로부산도 2개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요때 이제 그 중간에 단계들이 또 있는데 그거는 제가 생략할게요. 여기서 G3P 하나당 ATP 2개가 나와요. ATP 2개. 그래서 총 ATP가 4개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이게 끝이 아니에요. 자, 여기서 이제 갑툭튀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새끼는 왜 나와가지고, 우리 아까 위에서 봤던 이름이 친숙하지 않았던 친구 뭐냐면 NADH라는 친구가 나와요. 그리고 각각 얘는 1개씩 나와요. NADH. 자, 이 NADH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이게 뭔가 싶습니다. 사실 이 친구는요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친구예요. 얘도. 자, 그런데 얘가 여기에서 바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얘는 이 뒤에 가서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얘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갑툭튀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갑툭튀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NADH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NAD 플러스라는 게 있어야 돼요. 자, 얘가 조효소예요. 근데 이 조효소가 수소를 만나가지고 반응을 하면은 이 NADH가 됩니다. 자, 그거를 산화 환원 반응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사실 생물이 아니고, 이거는 생약도 아니고 생물도 아니고, 이거는 화학적 그거예요. 자, 그래서 이 화학적인 반응이 이렇게 일어나면서 얘가 갑자기 튀어나오기 때문에 엄청 당황을 하게 됩니다. 저도 그랬고요. 근데 얘가 이거 왜 튀어나오는지를 알려면은 좀 공부를 깊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걸 추천드리지는 않고요. 자, 이 NADH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친구다. 그리고 이 친구는 나중에 에너지가 되는 친구다. ATP를 만들어줄 수 있는 친구다. 이렇게만 기억을 해주십시오. 왜냐면 더 깊게 들어가려고 그러면 또 머리 아파지거든요. 그래도 이 정도만 해주시면 되세요. 자, 그래도 제가 이 NADH가 어떻게 생기는 건지, 이 NAD 플러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이걸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 NAD 플러스가 이 해당 과정 중에 역할을 하는 친구인데 효소예요. 근데 얘가 없으면 또 에너지를 못 만들어요. 그래서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이제 피루부산이 결국 탄생을 한 거예요. 자, 처음에 뭐에서 시작했죠? 포도당에서. 포도당이 해당 과정, 자, 이거를 거치면서 결국 피루부산이 됩니다. 처음에는 혼자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둘이서 나왔어요. 두 개가 돼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를 만드는 과정 중에 ATP가 최종적으로 두 개가 만들어지고 NADH가 자, 두 개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피루부산은요, 경우의 수가 또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지금 해당 과정 딱 끝에서 끝 이게 아니고, 자, 지금 우리가 해당 과정이라는 기차를 타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해당 과정이라는 기차를 타고 이 끝까지 왔어. 그러면 거기서 이제 끝났으니까 우리가 다 내려서 집에 가는 게 아니고 이 다음에 또 이어집니다. 이 다음에 또 이어지는 게 있어요. 그거의 선택지가 지금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자, 두 가지 뭐냐면 첫 번째는 산소가 없을 때, 자, 두 번째는 산소가 있을 때,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먼저 산소가 있을 때 말씀드릴게요. 산소가 있으면요, 피루부산이 자, TCA 회로라는 요 길로 갑니다. 이거는 유산소 대사예요. 그 길로 이제 피루부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경우가 하나가 있고, 자, 산소가 없을 때는요, 이 피루부산이요, 젖산이 됩니다. 이 피루부산이 젖산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자, 피루부산을 변신을 시켜가지고 이 해당 과정을 계속 일어나게 하려고 이거를 하는 겁니다. 자, 요때 사용되는 효소가 있는데, 자, 젖산, 탈, 수소, 효소라고 합니다. 자, 이 효소를 써서 이 피루부산이 젖산으로 됩니다. 자, 근데 그 과정 중에요, 여기 아까 우리 NADH가 나왔었잖아요. 얘를요, 다시 NAD 플러스로 바꿔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NAD 플러스가 해당 과정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젖산으로 피루부산이 젖산이 되는 이유는 해당 과정을 계속 돌리기 위한 거다. 자, 근데 그 젖산이 되기 위해서 효소가 필요하고, 자, 효소는 젖산 탈수소 효소다. 이 과정 중에 NADH가 자, NAD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 바뀐 NAD는 다시 해당 과정으로 가서 에너지를 계속 만드는데 도움을 준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좀 복잡하죠. 많이 복잡해요, 이게. 이렇게 복잡한 과정이 우리 몸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운동할 때도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우리 몸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신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산소가 많이 있을 때를 이제 보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보러 갈 건데, 그 전에 이거 한번 정리하고 가시죠. 자, 해당 과정은 어떤 거냐? 포도당이 분해되면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 이렇게 있는데, 자, 에너지가 아니고요. 뭐예요? 자, 피루부산 몇 개? 두 개를 만드는 과정이다. 근데 이 과정 중에 ATP와 NADH가 생성이 된다. ATP는 몇 개? 자, 두 개. NADH도 두 개. 이거 지금 제가 계속 복습을 시켜드리고 있는 겁니다. 좋았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한 가지 지금 까먹으셨을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자, 요게 분해되면서라고 되어 있죠. 자, 요게 뭐였어요? 우리 아까 처음 했던 거 동화작용, 이화작용 하면은 얘는 이화작용이에요. 요거 한번 복습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가주시고, 자 밑에 보면 이제 무산소성 과정이다. 자 해당 과정과 ATP-PCR은 무산소성 과정. 이거는 제가 설명드린 거고, 자 분해가 되면서 젖산으로 축적되고 이 젖산은 젖산 시스템을 돌면서 다시 ATP를 생성한다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할게요. 이거는 나중에. 그리고 여기 해당 과정에서 중요한 효소들은 이거 PFK1, PFK1, 요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그림 그리면서 설명드렸죠. 세포질에서 일어난다. 해당 과정은. 자 여기까지 봐주시면 되시고, 지금 뭐 하나 더 추가하면 우리 아까 위에서 봤죠. 피로부산이 산소가 없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젖산이 된다. 자 그때 여기에서 필요한 효소가 뭐였죠? 젖산, 탈, 수소, 효소. 이게 사용이 됐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요거는 넘어갈게요. 요거는 넘기고, 자 보시면 이제 마지막 우리 유산소 시스템 갑니다. 와 고생 많으셨습니다. 유산소 시스템은요, 얘가 사실 존나 어려워요. 자 존나 어려워요 얘는. 근데 시험에는 그 내용들이 다 나오진 않아요. 진짜 존나 어려운데 왜 어렵냐면 이건 정말 복잡해요. 이게 막 두 개가 빵 나오거든요. 그래서 해당 과정보다 더 복잡해요. 그리고 해당 과정에서 계속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사실. 자 여기는 제가 정말 축약해가지고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그 존나 어려운 깊은 내용이 문제에 나온다? 그건 솔직히 틀려야 돼. 뭐 방법이 없어요. 근데 문제를 요즘에 좀 그렇게 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이가 없긴 한데, 꼭 에너지 대사 과정이 아니고 단원이 아니고 다른 단원에서 그렇게 돼서 좀 어이가 없긴 합니다. 자 일단 우리 시작을 해볼게요. 자 유산소 시스템은요, 얘는 지금 이 그림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림에서 일어난다는 게 갑자기 무슨 말이냐면, 요게 지금 여기 빨간 집 있잖아요. 자 얘가 미토콘드리아예요. 미토콘드리아. 이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일어나는 게 이 유산소 시스템이고요. 자 이거는 뭐라 그랬어요? 에너지를 조금 만든다, 많이 만든다, 많이 만들잖아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별명이 발전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일단 보시면요, 이 그림 좀 더 설명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산소들이 들어가요. 그리고 피로부산이 여기 입장하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 다음 여기 TCA 회로랑 전자 전달계가 뭐 이동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쵸? 요 핵심 준비물은 뭐예요? 산소와 피로부산이다. 요거를 그냥 대략적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되시고, 여기서 지금 제가 이 그림 보여드리면서 기억해야 될 거는, 유산소 시스템은 어디서 일어난다?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근데 미토콘드리아는 어디 있는 거예요? 미토콘드리아. 자, 미토콘드리아는 이게 세포면 세포 안에 여기 핵이 있고 여기 요런 데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 요런 데 있는 게 미토콘드리아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유산소 시스템은요, 자, TCA 사이클이라고 하는 거 하나랑, 그 다음에 그 전자 전달계라고 합니다. 여기 전자 전달계. 요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자, 여기 TCA 사이클, 얘는 크랩스 회로. 요 이름으로도 불립니다. 이 TCA라는 게 약자예요, 얘도. 근데 이 약자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TCA 사이클 그냥 이렇게 외우세요. 그리고 크랩스 회로 이렇게 그냥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잘 없잖아요. 정말 좀 어려워서 그래요. 자, 먼저 이 TCA 사이클 크랩스 회로는요, 얘는 뭐냐면요, 탈수기예요. 탈수기.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탈수기. 자, 그리고 전자 전달계 이쪽은요, 여기는 충전기예요. 충전기. 자, 아까 위에서 만들었던 NADH 있죠. 자, 이 친구가 이 전자 전달계 속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이제 에너지를 만들어내요. 드디어 이제 쓰인다. 그쵸? 그리고 여기 크랩스 회로는 제가 탈수기라고 표현을 했는데, 왜 탈수기라고 표현을 했냐면요, 이 피로부산이 이 안에 들어가 가지고 탈탈탈탈탈 털립니다. 그리고 신기한 건 뭔지 알아요? 이렇게 탈탈탈탈탈 털려서 뭔가의 이 물질로 바뀌거든요. 옥살 아세트산이라는 물질로 바뀌어요. 근데 얘가 다시 새로 들어온 피로부산이랑 만나서 이 사이클을 또 돌아요. 그러니까 완전 이게 끝까지 빨대 꽂고 끝까지 빨아먹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효율적인 시스템인 거예요. 자, 여기도
여기는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깊어지면은 진짜 지지치고 나갈 거야 다. 그러면 안 되니까. 자, 먼저 TCA 회로는요. 지금 이게 너무 여기 지금 너무 영어로 써 있어가지고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제가 페이지 또 하나 추가해가지고 가볼게요. 자, TCA 회로, TCA 회로, 뭐 사이클 뭐 이렇게 부릅니다. 이 TCA 회로는요 어디서부터 출발하냐? 우리 해당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나온 게 뭐였죠? 피로부산. 자, 이 친구가 요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근데 이게 TCA 사이클이에요. 사이클. 자, 봅시다. 지금 피로부산이 만들어진 거는 사실 어디냐면요.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미토콘드리아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요 밖에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그래서 얘가 이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 유산소 시스템은요, 이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일어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피로부산이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안으로 들어가려면 이 피로부산이라는 이름을 달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형태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두 번째 막에서 막힌다고 합니다. 외막과 뭐 미토콘드리아의 외막과 내막이 있는데 거기서 막혀요. 이 결국 피로부산이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가는 형태가 뭐냐면요. 얘가 아세틸 조효소예요. 아우, 아새끼 이름 진짜 길어. 자, 아세틸 코A라고도 부릅니다. 이 아세틸 조효소라는 이름으로 이제 바뀌어가지고 드디어 이 TCA 사이클, TCA 회로에 들어오는 겁니다. 자, 여기 들어오면요 누군가를 만납니다. 자, 옥살로 뭐 어쩌고 있는데 걔를 만나요. 걔를 만나서 얘가 시트르산이 됩니다. 그러면 이 시트르산이 되잖아요. 본격적인 출발이 됩니다. 이 과정이. 이 과정은요 총 8단계를 돌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옥살로 아세트산으로 바뀌고 다시 들어온 아세틸 조효소와 만나서 이 시트르산이 되는 겁니다. 엄청 이게 되게 효율적인 거예요, 사실. 자, 보시면 이 시트르산이 여기를 이렇게 돕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갖고 있던 걸 다 이렇게 내어주는 거예요. 탈수기에 탈탈탈 털리는 겁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또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은 우리가 빨래를 돌리면 우리가 탈수기를 언제 써요? 뭔가 물에 젖어 있을 때 쓰잖아요. 그쵸? 그래서 피로부산은 물에 안 젖은 옷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탈수기를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물에 한번 적셔요. 그러니까 물에 적시니까 물에 젖은 빨래가 됐는데 그 이름이 아세틸 조효소인 거예요. 자, 이 상태로 이제 여기를 입장할 수 있게 돼. 이 상태가 됐으니까 우리가 탈수기를 넣으러 간 거예요. 그 탈수기가 TCA 사이클이고, 그리고 그 탈수기에 들어가서 이 옥살로 아세트산과 아세틸 조효소가 만나서 시트르산이 됩니다. 그 다음 시트르산이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 돌아요. 자, 그 과정이 총 8단계가 있습니다. 되게 복잡해요. 이 한 단계 한 단계마다 막 분자가 어떻게 쪼개지고 붙었다가 떨어졌다 효소 뭐 나오고 막 해서 머리 진짜 아픕니다. 근데 일단 그거는 설명 안 드릴게요. 자, 그거 문제 나오면 이거 좀 문제 진짜 잘못된 거야. 이거는 국민청원 한번 해야 돼. 이거 만약에 문제 나오면 진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리고 자, 이렇게 8단계를 거쳐서 아무튼 뭔가 이제 또 물질을 만들어내거든요. 자, 그건 조금 이따 하고, 자, 지금 이렇게 물질을 만들어낸 거를 자, 전자 전달계라고 있어요. 그 물질들이 이 전자 전달계로 갑니다. 자, 지금요 이 전자 전달계는요 미토콘드리아 제가 그냥 대충 하나 그릴게요. 뭐 그림은 잘 못 그리지만 이렇게 있어. 자, 여기 지금 보면 파란색으로 좀 칠 좀 할게요. 자, 여기 파란색 칠한 데 있죠. 자, 여기가 미토콘드리아 기질이라고 합니다. 지금 TCA 사이클이 일어났던 데가 요 파란 곳인 미토콘드리아 기질에서 일어나요. 그리고 이 전자 전달계는요 요런 데 있어요. 요런 데. 자, 요런 데. 이게 내막이라고 해요. 미토콘드리아 내막. 그 속에 이 전자 전달계가 있는 거예요. 자, 전자 전달계는요 그냥 뭐 대충 그릴게요. 이렇게 있고 여기 문들이 있어. 문들이 있고, 그리고 이 뒤에 이게 통로가 뭐 또 하나 있어요. 자, 이 전자 전달계가 미토콘드리아 내막에 있고요. 그리고 뭐 이런 형태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전자 전달계에서는요 제가 아까 충전기라고 했잖아요. 여기를 이렇게 지나요.
지나면서 여기 이렇게 지나고 그때 에너지가 충전된 거를 뱉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대략적으로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TCA 회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아까 8단계라고 그냥 대략적으로만 얘기 드렸고, 이 아세틸 조효소, 자, 피로부산, 이게 바뀌어서 아세틸 조효소가 되고, 얘가 돌기 시작한다. 얘가 시트르산이 되고 이제 돌기 시작하는데, 돌면서 만들어내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 산몰이라고 해요. 자, 걔가 뭐냐면 이제 나옵니다. NADH가 나와요. 와우, 얘 갑자기 왜 또 나왔어? 자, 그리고 FADH2라는 놈이 나와요. 자, 그 다음 여기에서도 ATP가 뽑혀 나옵니다. 근데 단계가 엄청 긴데요. 사실은 솔직히 얘 ATP가 몇 개 안 나옵니다. 몇 개 나오냐면 한 개밖에 안 나와요. 자, 그리고 NADH는 3개가 나오고요. 그리고 FADH는 1개가 나와요. 자, 근데 요 지금 개수 있잖아요. 이거는 피로부산 1개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피로부산이 해당 과정이 끝나면 2개가 되잖아요. 여기다가 곱하기 2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나온 친구들이요. 이제 ATP는 바로 에너지로 쓰겠죠. 그리고 여기 NADH와 FADH2 이 친구들은요. 여기 전자전자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NADH와 FADH는요. 아까 제가 여기 그려놓은 거 한번 더 그릴게요. 이런 충전 코스를 지나갑니다. NADH는 여기로 들어가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고, 그리고 FADH는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요. 자, 이 과정도 되게 복잡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설명은 안 드리고 그냥 이 정도로만 드릴게요. 그냥 머릿속에 그냥 이런 이미지만 그려주세요. 자, 그래가지고 결국에 최종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NADH가요. 이 두 친구가 NADH와 FADH2가 제가 이 위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얘네 둘이 이렇게 아무튼 간다고 했잖아요. 자, 이렇게 지나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얘네들이 수소이온을 만들어요. 이 만들어진 수소이온이 여기는 수소이온 펌프라고 합니다. 얘를 지나면서 최종적으로 ATP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근데 그 개수가 얼마나 되냐면요. NADH는요. 2.5개를 만들어요. 한 개 NADH에서 2.5개의 ATP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FADH는요 1.5개의 ATP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요 개수를 이제 정리를 해 드릴게요. 자, 포도당 하나가 해당 과정을 거쳐 요때 피로부산 2개, 그리고 ATP 2개, NADH 2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피로부산이 유산소 시스템인 TCA 회로와 그리고 전자전달계를 통과하면서 ATP는 2개를 만들어요. 왜냐하면 피로부산 1개당 1개의 ATP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 TCA 회로에서요 NADH 6개와 그리고 FADH2가요 몇 개가 나오냐면 2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전자전달계로 얘네들이 들어가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2.5 곱하기 6이에요. 그러면 몇 개가 나오냐면 15개의 ATP를 만들어내요. 자, 그 다음 얘는 1.5라고 했잖아요. 1.5 곱하기 2니까 얘는 3개의 ATP를 만들어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위에 지금 NADH 여기 2개 있었잖아요. 얘네들도 에너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몇 개겠어요? 자, 5개가 되겠죠. 자, 포도당 한 분자가요. 이 해당 과정과 유산소 사이클까지, 유산소 시스템까지 다 돌았을 때 나오는 에너지가 32개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지금 더해보면, 자, 얘네 여기 더하면은 7개죠. 여기에선 ATP 2개, 그리고 15개, 3개 더하면 몇 개예요? 20개가 됩니다. 근데 지금 2개 더하니까 27개밖에 안 되네. 이거 왜 그래? 라고 할 수 있어요. 왜 5개가 지금 빠져 있냐면요. 해당 과정에서 피로부산이 됐잖아요. 자, 피로부산이 TCA 회로에 들어가려면 뭘로 바뀌어야 돼요? 아세틸 코A 이걸로 바뀌어야 됩니다. 자, 이걸로 바뀔 때요. NADH가 생성이 돼요.
근데 피로부산 한 개의 NADH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우리 피로부산 두 개잖아요. 그래서 두 개의 NADH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이 전자전달계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한 개당 2.5개 만들죠. 그래서 5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7개에 5개 더하면 이렇게 32개가 나오는 겁니다. 자, 한 번 더 정리. 자, 포도당. 자, 그리고 해당 과정. 자, 포도당이 해당 과정으로 갑니다. 그럼 여기서 두 개의 ATP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두 개의 NADH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피로부산, 두 개의 피로부산 나오죠. 해당 과정에서 최종 산물이 피로부산이에요. 자, 그러면 피로부산은 이제 TCA 사이클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아세틸 코에이 요걸로 바뀌어야 됩니다. 자, 얘가 이제 TCA로 가고, 자, TCA에서 끝나면 전자 전달계로 갑니다. 이게 포도당 한 분자가 에너지를 뽑아내는 전체 과정이에요. 자, 보세요. 자, 피로부산이 아세틸 코에이가 되는 요때, 자, 두 개의 NADH가 나옵니다. 자, 왜 두 개예요? 피로부산이 두 개니까. 그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아세틸 코에이가 TCA 회로를 돌면서 ATP를 두 개 만듭니다. 자, 여기도 왜 두 개예요? 피로부산이 두 개니까. 자, 그리고 NADH는 몇 개 만들어요? 6개 만듭니다. 그리고 FADH2. 자, 이 친구는 두 개를 만들게 됩니다. 자,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NADH와 FADH는요, 전자 전달계로 들어가서 비로소 에너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파란색으로 쓸게요. NADH는요, 한 개당 2.5개라고 했어요. 그래서 ATP가 5개 나옵니다, 여기서. 그 다음 얘도 지금 5개 나오죠. 그리고 여기서는 몇 개요? 15개입니다. 그리고 얘는 1.5개라서 3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ATP들의 개수를 다 더해보면 여기입니다. 여기에요. 자, 요 밑에서 20개, 그리고 여기서 5개, 그 다음 여기서 7개 해가지고 얘네 싹 다 더하면 32개 이렇게 뽑히는 겁니다. 자, 이거 제가 이렇게 개수를 이렇게까지 지금 계속 계산해 드리는 게 이 개수 구하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 드리는 겁니다. 알겠죠? 이게 좀 이해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여러 번 돌려보세요, 한번. 제가 정말 최대한 쉽게 설명드린다고 했는데, 뭐 그래도 모르겠으면 이제 뭐 카페에 오셔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밑으로 오셔가지고 이제 유산소 시스템 한번 정리할게요. 우리 유산소 시스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유산소 시스템은 뭐였어요? 자, TCA 회로 혹은 사이클, 뭐 크랩스 회로 이렇게 불리고, 다음 전자 전달계. 얘는 뭐라고요? 탈수기. 그리고 얘는 뭐라고요? 전자 전달계는 충전기.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자, 보시면 탄수화물이나 지방으로 에너지를 생성한다. 우리 위에서 봤던 해당 과정이랑 지금 포도당 한 분자이고 계산했던 거는 탄수화물입니다. 자, 보시면 지방으로도 에너지를 뽑을 수 있어요. 자, 지방은 이 베타산화라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야지 뭐가 되냐면, 우리 아까 TCA 회로 들어갈 때 어떤 형태로 들어갔죠? 피로부산이 어떤 형태였죠? 자, 아세틸 조효소, 코에이 요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방은 베타산화를 거쳐서 이 아세틸 조효소로 변신을 해야지 TCA 회로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게 3번입니다. 베타산화는 자, 중성 지방으로부터 유리지방산으로 분리시킵니다. 자, 이게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아세틸 조효소로 전환이 되는 걸 베타산화라고 합니다. 자, 지금 봐봐요. 여기서 베타산화 또 하죠? 그럼 머리 터져요, 지금. 그렇겠죠? 그러면 베타산화 하려면 이제 뭐 해야 되냐면, 지방의 그 분자 구조부터 봐야 돼요. 이 탄소가 팍 있고 쫙 있거든요. 그거부터 봐야 돼. 그러면 또 머리 아프니까 얘는 그냥 패스하시고 요 정도만 아셔도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지방은요, 이건 지방이 지금 에너지를 뽑아내는 건데, 지방은 7번의 베타산화를 거쳐서 8번의 크레스 회로를 돌아요. 그러면서 총 106개의 ATP를 만들어냅니다. 어떻게 보면 지방이 사실 제일 많은 ATP를 만들어내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자, 보시면 여기는
보기 수준으로 나왔던 그건데요. 효소예요, 효소. 크랩스 회로와 전달계에서 아주 중요하게 사용되는 그러니까 운동생리학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효소들이고, 솔직히 이게 나왔던 문제가요, 이거를 알아야지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 위에서 봤던 CK와 그리고 PFK1 그거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 더 있었죠. 젖산을 만들어주는, 피루부산이 젖산이 되는 거, 젖산 탈수소 효소, 그 세 가지를 알고 있으면 이거는 제껴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정답으로 내고 다른 거 모르고 이걸 무조건 알아야지 문제를 맞출 수 있다? 그거는 좀 국민청원 한번 오케이. 아니고, 만약에 그렇게 나오면 틀려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도 한번 나왔던 거니까 이거 외우고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TCA 회로와 이런 건 위치. 자, 위치 제가 다 그림 그려가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돼요. 자, 우리 이제 책으로 넘어가가지고 인체 에너지 대사 이렇게 요약된 거, 이거는 이제 혼자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요? 그쵸? 혼자 보셔도 될 거고, 이 젖산의 이 젖산 역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젖산 역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젖산 역치는요, 사실 시험에는 많이 안 나왔어요. 많이 안 나왔는데 제가 생각할 때 운동 생리학에서 좀 중요한 개념인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젖산 역치라는 거는요, 운동 강도가 올라갈 때 그러니까 혈중의 젖산 농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시점을 젖산 역치라고 합니다. 자, 이게 두 개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LT1, LT2라고 있습니다. 자, 요 두 번째 LT2 오잖아요. 그러면 이 뒤로는 고강도예요. 완전 고강도. 그리고 이쪽에는 중강도, 그리고 여기는 저강도. 이렇게 봐주시면 되시고, 당연히 저강도 때는 어떤 에너지 시스템이 쓰여요? 자, 유산소. 그렇겠죠? 그리고 이 중강도에는요, 이때는 젖산이 나오기는 하는데, 젖산이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뭔가 몸에 좀 처리할 수 있다, 이 정도라고 봐주시면 되고, 이때는 이제 이 AT2가 지나가면 운동을 지속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거예요. 이렇게 확 올라가는 요 지점, AT1, AT2에서 요 지점을 젖산 역치라고 합니다. 자, 젖산은 왜 생겨요? 젖산 왜 생기는지 제가 엄청 설명드렸죠. 젖산은 해당 과정이 끝났을 때 산소가 부족하면 피로부산이 젖산이 되는 거다. 근데 왜 된다고요? 해당 과정 다시 만들려고.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젖산을 만드는 건 해당 과정을 다시 돌리려고 만드는 거다. 요걸 알아야 돼요. 이거는 뭐 시험에 안 나올 수도 있어. 근데 생리학 공부했다? 이런 거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자, 이 뒤에 있는 거 이거 뭐 당연한 소리고, 그리고 많이들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젖산이 피로물질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물론 젖산 역치가 돼서 그때 운동을 지속할 수 없는 건 맞지만 젖산이 피로물질은 아닌 겁니다. 이 젖산은요, 다시 피로부산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제 코리사이클이라고 이제 간에 돌면서 다시 또 에너지를 쓸 수 있는 형태로 바뀝니다. 얘는 피로물질이 아니고 부산물이에요. 그냥 그렇게 봐주시면 돼요. 자, 오케이. 그래서 여기 젖산 역치는 그냥 이 정도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다시 책으로 와가지고 이 트레이닝에 대한 적응을 이제 해야 되는데, 얘가 너무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우리 운동생리학 진도를 다 나가고 마지막에 다루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자, 오케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일단 1강을 여기까지 할게요. 자, 지금 1강 에너지 대사 파트, 여기 지금 자, 1강 우리 운동생리학 개관이랑 에너지 대사 파트 갔는데 어떠세요? 뒤지겠죠? 운동생리학 뒤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운동생리학 지금 포기하고 싶어지고 막 그런 마음이 드실 수 있습니다. 뭐 당연한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만약에 뭐 난 심리학 도저히 못하겠어, 역학 도저히 못하겠어, 그래서 운동생리학 할 거야 하시는 분들은 그냥 꼭 참고 하세요. 뭐 도찐 개찐입니다. 사실 이 운동생리학 지금 이번 강의 엄청 길었을 건데, 자, 왜 그러냐면요, 사실 제가 그 운동생리학 그 두꺼운 책에 잘 없는 내용까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길어졌어요. 왜 이렇게까지 길게 이제 설명을 드렸냐면, 사실 저는요, 이게 그냥 단순히 외우는 거는 이해가 안 되면 좀 못 외우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그 한 부분 한 부분 빠져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되게 못 견뎌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공부를 잘 못했었어요.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 못했는데, 근데 사실 이게 누군가를 가르쳐주고 할 때는 되게 좋아요. 왜냐면 제가 그 부분 빠진 거를, 그 책에 안 나오는 부분들을 제가 다 이제 막 외국 자료 찾아보고 외국 영상 찾아보고 하면서 이제 채워 넣어 놓은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강의가 조금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 대사 파트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요, 그 화학적인 그런 기본적인 화학 반응 이런 것들이 자꾸 일어나는 게 나와서 그래요. 그리고 막 효소들이 뭐 조효소 이런 것들이 빠져 있다가 갑툭튀 하는 게 있어요. FADH도 마찬가지예요. NADH나 FADH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여기서 이제 와 이거 뭐야 이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자, 근데 제가 그거를 최대한 풀어서 설명을 드렸고, 그러느냐고 강의도 되게 길어졌고,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는데도 시간을 엄청 많이 썼습니다. 그러시니까 만약에 여기까지 이제 들으셨으면 이 정도는 좋아요 한번 눌러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이 강의가 좀 마음에 드셨다면 아래 댓글에 그 효소들을 한번 써주세요. 효소들. ATP PCR에서 나오는 효소 하나, 그리고 두 번째 해당 과정에서 나오는 효소 하나. 자, 그리고 제가 요거 하나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그 PFK1 있잖아요. 그 친구가 속도 조절을 해줍니다. 속도 조절. 해당 과정이 속도 조절을 해주는 역할이 있어요. 그게 좀 중요하고, 그리고 요거 두 개랑 요거 두 개만 좀 써주세요. 그러면 제가 거기 좋아요 또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운동생량 영상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도 수고했어요. 나도 한번 이렇게 해줄래. 너무 수고했다. 자, 좋았습니다. 이제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자, 또 그러면 저는 생리학 2강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신의 합격의 멘토원이었습니다.